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전에 경제 우진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9시 20분인데 밤 9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학생들은 지금 타임에서 쉬는 시간인 거 선생님이 확인하고 왔고, 좀 이따가 이제 남학생들 쉬는 시간일 텐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4월 28일 수요일 밤 9시 20분입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 강의를 다 올려드리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썼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를 배웠는데 조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는 이제 크게 국세랑 지방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다시 내국세랑 관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되게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비례세랑 누진세, 역진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접세랑 간접세랑 구분하는 기준을 놓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납세자랑 당세자가 서로 어떻다고요?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치하면 뭐? 직접세,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했습니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제일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비싼 물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니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거 기억이 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럼 얘는 직접세랑, 그러니까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니까 어떤 느낌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랑 짝꿍이 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접세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비례세랑 짝꿍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소득이 나의 그 소득에서 퍼센트가 되게 작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고 하냐면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에서 뜯어가니까 조세 저항이 큰 반면 이쪽에는 조세 저항은 없는 대신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요, 여기가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어떤 조세 정의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했었던 게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이런 거 살펴봤는데, 이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를 살펴보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세율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가 된다고 했어. 그랬을 때 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같이 커지면 얘가 뭐? 그렇지, 누진세.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커졌는데 세율이 그대로면 그거는 뭐? 그렇지, 비례세.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커졌는데 세율이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는 게 역진세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역진세 같은 경우가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누진세랑 비례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속도보다 증가 속도보다 이 세액의 속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일치한다, 변화율이 일치한다 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진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단순 누진세율, 그리고 그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이걸로 많이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구간이 넘어감과 동시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조세 부담에 역시 역진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구간마다 쪼개서 들어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드렸지. 파일 쪽에 중간에 보시면 세율 적용의 다양한 그래프적 이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강 듣고서
선생님이 그 숙제 내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한번 같이 답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얘들아 사회과학에서 그래프는 무조건 축을 잘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을 비교를 했을 때 원래대로였으면 변경전은 이거였다가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됐대. 얘들아 세율 그래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이구 아이고 셔츠를 빨아야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열혈 교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 몸에 분필 가루가 좀 묻으면 그 자체가 약간 내 직업에서의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래프는 얘들아 세율이 일정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우리 세율이 일정한 그래프는 뭐지? 그렇지, 비례세지. 근데 이제 이 세율이 커지는 거.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진다.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 그렇지, 누진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여러분 비례세가 누진세로 바뀌었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두 번째 그림은요 역시 세율 그래프인데 변경전은 이건데, 자, 변경전이 이건데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릴 때 이게 세액 그래프일 때는 이게 비례세고 누진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축을 잘 보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흰색 보세요. 세율도 계속 증가하지. 얘 누진세야. 선생님 그럼 파란색 그래프는요?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하는데 얘는 세율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확 급진적으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누진세가 누진세로 바뀐 거지. 근데 훨씬 더 누진적인 그래프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그래프인데 우리 세 번째 그래프는 세액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 세액 그래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기가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세액 그래프.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그래프 변경전은 이건데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거의 차이점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잘 보세요. 과세대상 소득이 변경 전에는 이런 식으로 세액이 커진대.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봐. 원래 과세대상 소득이 작을 때였는데 세액이 이만큼으로 커져 있었어. 그치? 커지다가 가면 갈수록 세액의 증가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액이 커지는 구간보다 이쪽에서 세액이 커지는 구간이 훨씬 더 완만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과세대상 소득이 이게 이만큼 넓어졌는데도 세액은 요만큼밖에 안 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역진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진세.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과세대상 소득이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세액이 금방 커졌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한 구간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 크기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커졌는데도 세액 자체가 별로 커지지 않았구나. 역진세 이렇게 느껴지면 되겠고 그 다음 파란색은 보면 알겠지만 과세대상 소득 커지는 것보다 세액이 훨씬 더 넓게 커지고 있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가 누진세인 거죠. 그래서 역진세가 누진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바로 여기 밑에다가 그려볼게. 보시면 역시 과세대상 소득 그래프, 세액 그래프라고 했을 때 변경전이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과세대상 소득과 세액이 커지는 속도가 똑같네요. 얘가 뭐인 거지? 비례세. 근데 이 비례세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봤더니 이렇게 됐대. 얘들아 이 구간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그려졌다면 결국에는 얘는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는 것보다 세액이 더 완만하게 커지다가 일로 넘어갈수록 커지는 거야.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는 것보다 세액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게 지금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진세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례세가 역진세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 그래프는 다
배웠고 이제 하나의 개념만 더 배우면 되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 푸시다 보면 이 세금 그래프는 단순하게 지금의 개념만 가지고 적당하게 다 풀리지 않고 그 나라마다의 세금을 이걸 다 따로따로 케이스로 나눠서 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딱 보고서 아 이건 어떤 세금이겠구나, 얘는 누진제적 성격을 갖고 있구나,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겠지 모르겠으면 근데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얼마 전에 대학교 때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근데 목소리 진짜 많이 간 거 같대. 선생님이 원래 노래방 가면 고음도 잘 올라가고 이런 미성의 소유자였었는데 점차 목소리가 탁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2, 3년 전에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늙은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서고 친구들이 사회 지식을 많이 얻어간 만큼 선생님의 목소리 젊음을 뒤바꿨다. 너희들 잘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 그래서 더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봤을 텐데 한번 잘 보자고요. 보시면 자, 이쪽이 똑같이 과세대상 소득인데요. 이번에는 Y축을 뭐라고 잡냐면 세율이나 세액으로 잡지 않고 과세 후 소득으로 잡아봅시다. 과세 후 소득. 그러면 얘들아 봐봐. 과세대상 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처음에 세해 전 벌어들이는 소득인 거고 실제로 이제 세금이 뜯겨나가고 세금을 내고 나서 과세 후에 나한테 얼마나 소득이 남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례누진 역진이 어떻게 한번 적용되는지 가보자.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봐봐.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이 똑같이 이렇게 45도로 y는 x로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자, 봐봐 얘들아.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후 소득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잖아. 다시 말하면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후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지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후 소득이 똑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건 뭘까요? 자, 봐봐. 과세대상 소득은 이만큼인데 과세 후 소득은 이만큼이래.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났더니 더 많아진 거야. 뭔가 이상하죠? 세금을 냈는데 내 소득이 더 많아졌어.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 그렇지.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받아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따라봐.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여기 있잖아. 요거는 결국에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뜯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보조금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대상 소득보다 과세 후 소득이 더 커졌다라는 점에서 요 구간은 우리가 보조금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얘들아 요 y는 x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세 후 소득이 있는 요 범위는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보조금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y는 x와 그리고 이 과세 후 소득까지의 이 넓이에서는 우리가 비례누진 역진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일단 이 구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게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세 후 소득이 더 이게 이렇게 완만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과세대상 소득은 이만큼 커지고 있는데 과세 후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할게. 과세대상 소득이 6천만 원인데 과세 후 소득도 이만큼이고 과세대상 소득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과세 후 소득이. 그러면 이만큼의 세금을 냈다는 거고 이만큼의 세금을 냈다는 거니까 보면 알겠지만 y는 x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대상 소득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얘는 무슨 세금? 그렇지, 누진세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역진
역진 섹터 가자. 과세대상 소득이 커졌는데 과세후 소득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 즉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YNX 구간에 점점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는 거지? 역진세. 그러면 비례세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비례세라는 것은 결국엔 세율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 내면 이만큼이고가 딱 세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그 YNS는 아닌데 이런 일직선 형태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될수록 요거를 비례세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너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도가 튀었다는 거야. YNX 세금 안 내는 구간, 오히려 이쪽은 과세후 소득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보조금 구간.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에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진다 누진세, 멀어진다 역진세. 그리고 똑같은 기울기로 가게 된다 비례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시고 오히려 요 개념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문제 프린트를 보시면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개념 정리해 두셔야지 아마 여러분들 문제 프린트에 세금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과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요. 뒷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프린트 나눠 드린 것들 중에 어려운 것들 풀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47쪽부터 48, 9 가보도록 합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토론하기,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활동이 뭘까? 재정활동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정부가 세입, 세출, 다시 말해 벌어들이는 돈, 나가는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를 계획하는 게 뭐라고? 예산이라고 했었어. 자, 수호는 어머니와 이웃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재정활동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엑소 멤버 수호랑 선생님이랑 동갑이에요. 자, 문득 최근에 신문에서 읽은 정부의 예산 증가 뉴스가 떠올랐다. 사람들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밤에 미쳤나봐요. 자, 보세요. 왼쪽 아주머니께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수도 확보하고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겠어요. 얘들아,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 혹시 기억날까? 자원, 자원 배분. 자원 배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격차 줄이는 거? 그렇지. 소득 재분배. 그리고 왜 얘들아 경기 그러니까 이 경제 기운이 너무 좋거나 혹은 너무 안 좋은 거를 좀 평탄하게 가려고 하는 거 경제 안정화하는 거. 근데 얘들아 봐봐 거기 보면 소득세율과 이 법인세의 최고세율 그러니까 제일 높이 내는 사람들의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었대. 그럼 당연히 어떤 느낌인 거야? 그렇지, 소득재분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복지 혜택이 늘었대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옛날에 비해서 더 급여를 많이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우리 이 재정활동을 통해 이런 기능을 할 때 두 가지 역할을 했었지. 조세랑 정부 지출. 그래서 우리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얘로 지금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주었다.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 없이 주는 그 지출을 우리는 이전 지출이라고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재정활동을 확대하는 것, 다시 말해 조세를 더 많이 걷든지 아니면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하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 대한 찬반 토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8쪽으로 가서요. 이제 대단원 끝내기랑 평가 문제까지 풀고 교과서랑 개념 프린트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번 1, 4 그리고 평가 문제 3, 4, 5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 풀고 왔죠? 1번. 가계기업, 정부 등의 뭐는 자신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한다. 네 글자. 경제,
주체. 오케이. 다음 2번. 자원의 뭐로 인하여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내가 막 다 갖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나의 욕망 대비해서 욕구 대비 자원이 부족해. 그거 무슨 성? 희소성.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4. 단원의 경제 주체의 역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 다음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야, 이윤을 추구하는데 누구? 기업. 다음 3번. 각종 세금을 거두고 재정활동을 통해 자원배분, 소득제공의 경제 안정화. 누구? 정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는 경제생활, 희소성, 그리고 경제생활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문제 49쪽에 가보시면 다음 표는 경제 주체 A에서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 이미 A를 뭐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기업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그럼 B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잡을 거야? 정부라 잡을 거야? 가게라 잡을 거야? 그렇지, 가게라고 잡아야지. 정부가 정부한테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B에 가게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그러면 가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3번에 C가 정부인데 C는 국방, 치안 등의 공공 서비스 소비한다. 왜 틀린 거야? 소비가 틀린 거지. 직접 그걸 생산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깨끗한 물을 경제적 대가 없이 소비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무상제였던 깨끗한 물이 이제는 뭐가 된 거다. 그렇지, 무상제가 뭐 됐다? 경제제가 됐다. 왜 경제제라고 이제 분리되냐? 시장에서 거래될 때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의 희소성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경제제, 그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다 무슨 가치가 있다? 그렇지,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 소득재분배, 정부 지출,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고,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찬성 입장은 정부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가면 되겠고,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세를 더 많이 걷는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세금을 더 안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랑 개념 프린트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들 같이 좀 태블릿으로 같이 풀어줄 테니까 요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첫날 중간고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적용이 될 수 있구나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텝 1의 1번인데요. 우리 1-1 테마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희소성 그리고 경제생활의 문제 한 번씩은 풀어보면서 이렇게 푸는구나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럼은 갈색 거저리 애벌레로, 발음도 어려워요. 거미 애호가들은 미럼을 얼마든지 공짜로 구할 수 있다. 공짜라는 것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무슨 죄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보시면 무상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 미럼이 스티로폼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밝혀서 이에 대한 미럼의 그 수요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미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재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두시고, 우리 경제재가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는 건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가에서 미럼은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는 것은 교환 가치랑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은 그 정말 말 그대로 쓸모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밀웜은 그냥 공짜로 구할 수 있을 뿐 거미류의 먹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네. 다음, 나에서 밀웜은 무상제다.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경제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나와 달리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이렇게 괄호 치세요. 가에서 밀웜은 희소성이 없습니다. 가격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네, 희소성이 없다는 거고요. 가와 달리 나에서 밀웜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4 이제 가계의 효용 법칙과 기업의 비용 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스텝 1의 2, 2016년 9월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J와 YJ의 소비량에 따른 값의 만족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만족감이 결국 효용이겠네요. 그랬을 때 하나당 소비를 이만큼 했을 때 효용이 이만큼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있네요. 값은 용돈 6,000원을 모두 사용하고요. XJ 2,000원, YJ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J가 2,000원이고 YJ가 1,000원이니까 결국에는 6,000원을 했을 때 얘는 6개를 살 수가 있고 얘는 3개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한 개 효용을 따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XJ, YJ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J 같은 경우는 14였다가 24가 되니까 한 개 효용 14, 10, 그리고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J는 요 순서대로 가니까 10, 9, 8, 7, 5,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이 Y가 2개 묶은 것이 X 하나랑 커지는 거니까 19와 14 중에서 어떤 걸 고민할래? 당연히 YJ 2개를 먼저 먹겠죠. 그 다음 이 8하고 7을 합쳤을 때 얘가 15니까 14, 15 비교해봐도 역시 이쪽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2개를 묶었을 때 봤더니 얘는 8이네요. 그래서 14랑 8을 비교하면 당연히 14,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XJ 1개, YJ 4개 소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XJ 2개, YJ 2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틀렸죠? 하나, 4개. 그 다음에 니은 6,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만족감은 48이 된다.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14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7 곱하기 2니까 결국 34. 결국 14 더하기 34는 48이 맞네요. 맞는 선지. 디귿 XJ와 YJ 모두 소비량을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만족감 한 개 효용 은 감소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한 개 효용은 감소하죠. 맞고 리을번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XJ 한 개, YJ 한 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X 하나랑 Y 2개를 처리할 때 Y 2개가 먼저 처리가 됐죠. 근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따지고 보면은 이 X 하나랑 Y 하나밖에 비교를 못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3,000원이니까 이미 2,000원을 여기서 소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사실은 얘를 결국 그냥 소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1,000원을 안 쓰는 것보단 그냥 1,000원짜리 하나를 더 사 먹어야 돼요. 효용이 커지겠지. 그래서 요렇게 YJ 3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돼 있고 혹시 요게 좀 요선지가 이게 맞나 싶으면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YJ 3개를 계산했을 때 총 효용은 10 더하기 17이니까 27이 될 거고 2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X 하나 Y 하나 사면은 24가 될 테니까 YJ 3개 사는 게 더 크죠? 그래서 리을번 틀린 선지 답 3번이라고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유형 4번이었었죠. 우리 순편익, 다시 말해 이 지출액과 편익을 같이 따지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가봅시다. 표는 값의 X의 소비량에 따른 총 지출액 그리고 총 지출액분의 총 편익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지출액이 나와 있고 총 편익과 총 지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 얘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화를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총 편익 그리고 총 지출액 이 되면은 결국 편익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금액, 비용을 지불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얻게 되는 순편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총지출액이 지금 2, 4, 6, 8이래요.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하나 살 때 2만원 내고 두 개 살 때 4만원 내고 4개 살 때 6만원 낸다는 소리는 이 재화의 가격은 얼마다? 그렇지, 재화의 가격은 2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당. 그랬을 때 총 지출액분의 총 편익이 1일 때 10이래요. 그럼 여기는 20이 들어가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8이 들어가면 이거 나누기 얘 나누기 얘가 8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 32. 그렇지. 그 다음 얘는 7이니까 얘는 42. 얘는 5가 들어가니까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총편익이 20이라는 이야기는 요만큼 하나 먹었을 때 20 커졌고 두 개 먹었을 때 12 커졌고 세 개 먹었을 때 10 커졌는데 오히려 4개짜리 먹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됐다. 내 편익이 감소됐다. 빵 같은 거 먹었으면 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편익은 여기 18, 28, 36, 32 그래서 3개를 소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놓고 문제 풉시다. 1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총 지출 소비량분의 총 지출액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소비량은 1일 때 2, 2일 때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다 똑같이 2죠. 감소 아닙니다. 틀렸고 2번 소비량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은 증가한다. 12, 10, 마이너스 2 감소하죠. 틀렸고 3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소비량분의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소비량분의 총편익이니까 1분의 20, 2분의 32, 3분의 42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16, 얘는 14 계속 줄어들죠? 틀렸고 4번 소비량이 2개일 때와 4개일 때 순편익 같지 않죠? 5번 소비량이 3개일 때 순편익 가장 크다. 답은 5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법칙의 2018년 9월 18번 평가원 보인데 얘는요, 여러분 별표 3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당시에도 오답률이 되게 많았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 선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갑기업은 시장 가격이 10만원인 X제를 생산하여 판매할 때 총수입되기 총비용의 비율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런 이윤법칙은 결국 총수입, 총비용 그리고 이윤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총비용이 일단은 시장 가격이 10만원이라 돼 있으니까 하나 팔면 10만원, 두 개 팔면 20, 30, 40, 50 이렇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총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총수입분의 총비용을 했더니 0.8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10분의 8이란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20분에 뭘 했더니 0.7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그렇지 14. 그 다음에 0.7이니까 21. 40분에 0.75 다시 말해 4분의 3이죠. 30.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0.9라고 돼 있으니까 45. 이렇게 잡아내면 이유는 2, 6, 9, 15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잘 구하셨을 거야. 자, 1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율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여기 10. 또 파란색으로 써줄게.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증가율이 일정하네. 맞는 선지. 2번. 모든 생산량에서 평균 수입은 시장 가격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평균 수입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동일한 그 가격일 때는 평균 수입과 가격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총 수입을 평균 수입으로 나눠준 것은 결국 가격이랑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틀렸고 3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다시 말해 얘는 이렇게가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얘 2로 나누고 얘 3, 미안해요. 이게 커지는 거 이거 지우개 잘 지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지워졌다. 미안합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흥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한 개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6, 요렇게 7, 요렇게 9, 요렇게 15 커지네요. 한계 비용 그대로 커지네. 맞는 선지. 4번. 총 수입이 가장 클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아니고 5번.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 4개에서 평균 비용은 75,000원이다. 30을 4로 나눴으니까 7.5. 75,000원 맞는 선지. 와, 답 135네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겠지. 왜 1번과 3번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의 증가율이에요. 율. 여러분, 율이라는 것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변화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뭐야 이거? 변화율이라는 것은 시작 지점 분에 이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2학기 때 가면 여러분들 거시경제 배우시다 보면 이런 지표들 배울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런 지표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지표의 변화율은 시작하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커졌는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볼게. 얘는 10에서 20 커졌으니까 증가율은 10에서 출발을 했고 12 커졌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증가율이 1.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 22였지. 거기에서 10이 커졌기 때문에 얘는 0.5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30, 왜 이래요 자꾸. 30분의 10, 그리고 얘는 40분의 10.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10에서 20 커진 거를 우리 퍼센트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결국 10에서 20 커진 거는 우리가 그 100% 커졌다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100% 증가, 얘 50% 증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맞는 선지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분이라고 써야 맞겠지. 그래서 10, 10, 10, 10, 10 이렇게 숫자로 일정하게 커졌으면 그거는 맞는 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긴 증가율이니까 틀렸다.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선생님 6, 7, 9, 15 맞잖아요. 0개에서 1개 생산한 건요. 그렇지. 최초에 생산했던 것도 결국에는 1개 비용이잖아. 하나를 더 커졌을 때 생산되는 비용이니까 8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선지, 3번 선지 절대 낚이시지 마시고 증가율과 증가분의 차이가 있고 한계 비용 잡아낼 때는 0개에서 1개 커지는 것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부의 문제풀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풀 거냐면은 좀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부터 우리 일단 같이 보도록 합시다. 2번, 그림은 갑국 AB식이 소득세 부과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 직접세, 딱 느낌 올 거야. 조금 더 패네. 굵기를 얇은 거를 씁시다. 그랬을 때 A 시기는 과세대상 소득과 세액이 이렇게 되고 있대. 얘들아 봐봐. 과세대상 소득이 $10,000인데 세액 1,000만 냈어. 그 다음에 2일 때 2,000을 냈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세액은 10% 비례세. 늘 언제나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 B 시기 봐봐. 과세대상 소득이 $10,000인데 5%를 냈는데 $20,000일 때는 15%를 냈고 $30,000일 때는 30%를 냈대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같이 커지네. 누진세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이 25,000달러인 경우에는 1만 달러 이하에는 5%를,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초과되는 구간에는 15%를, 나머지에는 30%를 낸대. 그럼 얘는 결국 초과 누진세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초과 누진세율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만 내고 여기에서 여기는 15%까지 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식의 누진세율 틀렸죠. 그다음 2번 과세 대상 소득이 4만 달러. 4만 달러면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4만 달러의 조세를 내려면 일단 1만 달러까지는 5%잖아. 그러면 1만에 5%니까 1만에 5%. 1만 곱하기 0.05는 아마 500달러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만 달러 초과 2만 달러 이하 구간이면 역시 여기도 만이거든. 그러니까 1만 원에 대해서 15%를 부과되기 때문에 얘는 200 아니지 0.15 500 1500이겠네. 1500. 그래서 1500달러. 얘도 그러면 숫자로 좀 표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500달러.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머지니까 2만 달러가 초과되는 4만까지의 거리는 2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0.3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8,000달러 정답이네요. 답 2번. 3번 A식의 소득세 부과 방식은 B식보다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큰 거는 그렇지 B식이죠. 누진세. 다음 4번 과세 대상 소득이 2만 달러인 경우 A식의 소득세는 B식이보다 많다. 2만 달러일 때 여기는 2천만 내면 된대요. 근데 B식이는요. 우리 1만 달러에 대해서 500 내고 1만 달러에 대해서 1,500 내니까 똑같이 2천이야. 틀렸죠. 많다가 아닌 거지. 5번 B시기의 소득세 부과 방식. 여기는 누진세는 A시기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답 2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자. 4번이고요. 자, 여기 4번에 대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의 조세대소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래요. 과세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고 있네요. 누진세.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과 세액을 비교했더니 똑같네.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다. 비례세.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징들 가보자. 과세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 증가 맞고요. 과세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 일정 맞고요.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이렇게 바뀌어야겠을 거고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지. 가가 더 크지.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2, 3가 아니지 2에 이제 그 평가원 문제 중에서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과세후 소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두 문제. 그림은 가다는 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득세 제한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후 소득을 비교했을 때 가번 같은 경우 보자. 쭉 요렇게 일정하게 커지고 있지. 다시 말해서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후 소득을 비교했을 때 그냥 쭉 직선이래. 즉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야지 이게 일정하게 과세후 소득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는 비례세예요. 근데 얘들아 나도 보면 나도 일직선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나도 비례세다. 근데 그러면 가랑 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얘들아 봐봐. 나 같은 경우에는요 6천만 원을 냈을 때 이 과세 대상 소득이 6천만 원일 때 과세하고 났더니 소득이 3,200만 남았대. 그러면 2,800 세금으로 낸 거지. 근데 가는 이 3,200에 대해서 이렇게 가보면 한 6,000보다 작은 4,500일 때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밖에 안 낸 거냐면 1,300밖에 안 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나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지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나가 비례세 중에서 세금 부담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비례세는 세율이 일정하니까 세율 더 높다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답번은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과세 대상 소득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누진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 수준에서 동일한 세액 부담이 아니라 세율 부담이죠. 틀렸고 2번 나는 가보다 낮은 세율 적용 아니죠. 아까 높은 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는 나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에이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어떻게 크게 나타나. 4번 과세 후 소득이 2,800 과세 후 소득이 2,800이 이쯤 되겠다. 이 사람의 세액은 나가 제일 큰가 가보자. 제일 먼저 가를 만났고 그 다음이 나를 보면 알겠지만 다가 만났고 다 그리고 나를 만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2,800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 만나고 다 만나고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리면 나가 더 과세 대상 소득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더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4번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과세 대상 소득이 3,200만 원인 사람 3,200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다보다 가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인 사람도 여기서 내고 가인 사람도 여기서 내는 거니까 그렇지. 다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이 나보다 더 똑같이 과세 후 소득이 같겠지. 얘들아 1,000이고 2,000인데 과세 후 소득을 비교했더니 800 똑같대. 그러면 얘는 1,200 세금 낸 거고 얘는 200 세금 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답 5번 틀렸어.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표는 각국에서 소득세제 간화가 각각 적용될 경우에 아이고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을 비교했더니 얘는 결국 세금을 이만큼 낸 거야. 얘들아 300에 30, 200에 20, 100에 10 결국에 비례세죠. 근데 얘는 10, 40, 90이래. 다시 말해서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누진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는 세액의 증가율보다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이 낮다. 아니죠. 같죠. 비례세는. 다음 2번 나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맞습니다. 다음 2번 3번 가에선 나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이 큰 건 누진세니까 나가 더 심하겠죠? 틀렸고 4번 나에서는 가에 비해 과세 후 빈부격차 크다. 아니죠. 소득재분배 누진세를 하게 되면 요만큼 내고 요만큼 내니까 결국 격차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고 5번 나에서는 가에 비해 조세 부담 역진성 크다. 바뀌었지? 틀렸다. 조세 부담 역진성은 비례세가 더 크다. 그래서 답은 2번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2019년 11월 17번 수능을 풀어볼 건데 이 당시가 경제가 진짜 미친 듯이 어렸던 그런 난이도였었어요. 그 중에서 단연 27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이 소득세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림은 소득에 따른 각국의 소득세와 보조금 체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소득과 소득세액 그리고 소득과 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소득세액을 뺀 거에다가 보조금을 더한 거래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3만 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만 달러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3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3만 달러가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을 계산할 때는 3만 달러 넘는 사람은 소득에서 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3만 달러가 안 되는 사람은 소득에다 보조금을 더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들아 또 하나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들아 결국에는
소득이 0달러면은 10,0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리고 30,000달러의 소득을 벌면 보조금을 아예 안 받는데, 그러면 만약에 15,000달러를 내가 1년에 번다 그러면 나의 보조금은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일직선이 똑같으니까 5,000원. 그래서 이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은 20,000원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0,000원일 때는 세금을 안 내다가 60,000원일 때는 소득세액이 10,000원이 된대. 그러면 이 순서대로 쭉 커지면 90,000달러인 사람은 얼마를 낸다라고 보면 되겠어? 20,000달러. 이런 개념으로 우리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율이야.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분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게 분모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게 분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랬을 때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소득 대비 소득세액의 비율이래. 그러면 60,000달러를 버는 사람은 10,000원의 소득세액을 낼 거고 90,000원을 버는 사람은 20,000달러를 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비율이 보면 알겠지만 6분의 1, 9분의 2,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12분의 3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비율로 봤을 때 얘는 6분의 1, 얘는 9분의 2, 그리고 얘는 4분의 1. 점점 어떻게 되나라고 볼 수 있냐면 높을수록 커진다. 맞는 선지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얘는 맞는 선지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6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요 맞는 선지. 2번 15,000달러인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은 20,000달러이다. 아까 우리 했었어요. 맞아요. 3번 소득이 33,000달러인 사람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네. 그랬을 때 결국 이 사람은 1,000원을 낼 테니 처분 가능 소득은 32,000. 그 다음에 27,000달러인 사람은 여기가 될 테니까 보조금으로 계산하면 여기 1,000원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28,000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될 테니까 높은 거 여전히 맞습니다. 다음 4번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 이번에는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이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60,000원을 소득을 버는 사람은 10,000원을 내고서 50,000원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90,000원이 내는 사람은 70,0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2만원 버는 사람은 9만원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의 비율을 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작아진대요. 6분의 5, 9분의 7, 4분의 3, 6분의 5, 4분의 3 이렇게 되면 점점 비율 작아지죠? 맞는 선지. 5번 소득 증가분. 이번엔 증가분이다. 증가분이라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6만에서 9만으로 지금 3만 커졌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분이잖아. 대비. 그러니까 3만 분의 2만. 3만 분의 2만 이렇게 커지고 있지. 그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가 아니죠.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계속 비슷한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답이 5번 이렇게 된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요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비 이게 결국 분수라는 표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이 문제까지 풀고서 이제 오늘 수업과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문제는 같이 풀 건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조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항상 그 조세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늘 언제나 새롭게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현재 갑국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대. 일률적이기 때문에 비례세죠. 그런데 최근 갑국은 소득세제 개편한 가와 보조금 지급한 나를 고려해서 이러한 사만 중에 하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제를 가로 개편한다. 그랬더니 가는 표는 과세대상 소득 구간별 적용 세율. 그래서 2,000만 원일 때는 5%,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얘는 일단 세율이 커지니까 누진세인데, 이 누진세에 대해서 이게 커질수록 커지는 거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행소득세제를 가로 개편함이라고 하면 결국 얘는 누진세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은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나타내는데 1200만 원의 이하에 대해서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12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제를 유지하고 나를 도입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비례세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4만은 누진세로 도입한 다음 거기다 보조금을 준다라고 생각하겠죠. 딱 느낌 오겠지만 셋 중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큰 건 몇 번째겠어? 그렇지, 3안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1번 현행소득세제에서 과세대상 소득 증가율보다 소득세액 증가율이 더 높다. 틀린 선지죠. 왜? 얘는 누진세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음 2번 이 안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4,600만 원일 경우 1안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처분 가능 소득은 현행소득세제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그럼 계산을 해보자. 만약에 현행일 때는 이 4,6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내니까 46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편하게 되면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5%를 내고 1200에서 3600 사이인 2400에 대해서는 10을 내고요. 그 다음 3600에 대해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바뀌는 변경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1200에 대해서는 0.05가 될 테니까 12 곱하기 5 60만 원을 낼 거고, 그 다음에 2400만 원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니까 240만 원. 그럼 벌써 여기서 3600이 나갔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만 0.2가 도입이 되니 200. 그래서 얘네 셋을 다 더하면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우리 4,600에 대해서 460을 내니까 그 처분 가능 소득은 4,140이 될 거고 얘는 4,100만 원이 될 거야. 현행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현행소득세제보다 많다. 틀린 선지 되겠네. 다음 3번 이 안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주겠네요. 처분 가능 소득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돼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6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500만 원 이렇게 받겠네. 그러면 600에 대해서 500으로 더 받게 되는 거니까 1100만 원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오케이. 4번 4만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일 600만 원일 경우에는 가로 개편하고 나로 도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600에 대해서 0.05의 세금을 내겠지. 그래서 600에 대해서 0.05를 내면은 30만 원은 세금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요 6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테니까 600에다가 요 공식에 활용해서 600에서 30 빼고 500을 더하니까 1070이 될 건데 2안보다 적다로 돼 있는데 2안은 소득세제 유지하고 나를 도입함이니까 일률적으로 10% 도입이니까 600에서 60을 빼고 500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40이 됐겠네. 아이고 꺼주세요. 그래서 1040.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은 이쪽이 더 크죠? 4만이 틀렸고. 그래서 5번 소득 재분배 효과는 4만보다 1안에서 크다. 4만이 제일 크겠지? 누진세에다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제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꼭 그 일과 시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안녕.